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반색하는 반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15%보다 적은 법인세를 냈다면 그 차액만큼을 다른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관련 내용 갓잡은 경제에서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에서는 던킨 도너츠에 투자해서 10배의 수익을 낸 피터 린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유튜브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1월 2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이데일리의 신수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부터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예. 긴장. 평소에는 추리링으로 오시더니 이제 아이고. 저희 벌써 몇 되지 않았는데 실시간 채팅방에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아이디가 G마스터인님께서 교수님 진행자 헤드셋 안 쓰고 진행하시네요 그러시네요. 제가 그 헤드폰을 썼더니 우리 PD님이 너무 곰같이 보인다고 이어폰 하나 사주셨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기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걸 직접 밝히셨다면서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이익이 났을 때 매기는 세금인데요. 이제 주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이 5천만 원을 넘기면 20%를, 이제 3억 원도 넘기면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 제도가 작년에 시행됐어야 하는데요. 이제 작년에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을 연기하는 바람에 아직도 한 번도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유예를 연장하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아예 이번에 폐지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당국은 국내 증시 침체나 투자자 이탈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외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되면은 투자자들이 더 달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시장이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하면서 과세 부담을 줄여서 사회 역동성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뭐 취지가 무엇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금투세 폐지가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절차적인 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게 정부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예.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서는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왜요? 이제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인데다가요. 지난번에 2년간 유예하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가 이걸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잖아요. 예. 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음.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갑자기 금투세까지 폐지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데다가 또 맞은 거거든요. 이제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개미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긴 하겠지만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길 것 같아요. 사실 개미 투자자들은 아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개미 증세라고 하면서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최근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투심이 살아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긴 하지만 오는 4월용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제 금투세 과세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조세 형평이란 측면이 크거든요. 예.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내는데 주식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사실 현재도 일반적인 금융소득인 예적금 이자에 대해서도 꼬박꼬박 배당 소득세를 내고 있거든요. 예. 이제 금투세 도입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구비해왔던 기업들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제 시스템 구축에만 수십억 원의 돈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자칫 헛돈을 쓴 꼴이 될 판이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완성시켜야 하나 고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봐야 될지 이걸 판단하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는 금융투자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고 있는지 이걸 좀 엿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우리와 상황이 가장 비슷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예. 대만에서도 1973년과 89년, 2013년 세 차례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세 번 모두 증시가 폭락하면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요. 예. 일본은 금투세로 일원화된 세율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 자산에 대해서 최저 8%에서 최고 40% 이상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도 근로소득이랑 똑같이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게 금투세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해외도 적용 사례가 대부분인 거 보니까 꼭 금투세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금투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라의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저평가됐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네, 힘들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세금을 내더라도 장기 투자로 많이 운용을 하니까 네. 금투세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저평가는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긴 할 텐데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당근책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정부가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안으로 몇몇 안을 내고 있는데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회사 물적 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 인정하는 것 등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진행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뭐 금투세 폐지가 주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거래세도 원래 낮춘다고 하지 않았나요? 거래세는 어떻게 됩니까? 네, 원래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증권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었는데요. 예. 증권거래세가 2023년에는 0.2%였고 올해는 0.18%, 2025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제 법 개정 발표 당시에는 1조 원 이상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금투세 도입에 따라서 추가 세수 규모를 약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해가지고 거래세를 낮춰도 크게 세수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거래세까지 계획대로 낮추면 세수가 이중으로 펑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래세는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양도세 기준 완화 때문에 세수도 크게 줄었을 거기 때문에 예. 증세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서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이 7천 명 정도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납부한 이제 양도소득세 규모가 2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의 세금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지난달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했잖아요. 예. 원래는 2025년에 다 같이 금투세를 적용받게 되니까 올해까지만 적용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금투세도 폐지가 되면 기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쭉 50억 원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죠. 예.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지도 새롭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인규 기자님, 이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저도 제도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최저 한세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게 무슨 의미고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 또 해외에 진출한 큰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최저 한세라는 말부터 볼게요. 규칙상 기업한테 물릴 수 있는 제일 낮은 세율.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더 이상 깎아줄 수 없는 세금의 요율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15%를 최저한세로 했는데 다른 조건들 비슷한 옆 나라에서 최저한세를 5%로 했다면 기업들 다 옆 나라로 가겠죠. 그렇겠죠. 맞습니다. 원래 그래서 기업들이 높은 세금 부과하는 나라를 피해서 도망가는 나라들을 흔히 조세피난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버진 아일랜드라든가 예. 많죠. 그래서 최저한세라는 말 앞에 글로벌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15%, 옆 나라도 15%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이 굳이 뭐 다른 나라로 갈 필요까지는 없겠죠. 예. 올해부터 최저세율이 낮았던 여러 나라들이 다 같이 최저세율을 15%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한세라는 말은 조세피난처와 같은 불필요한 어떤 꼼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마련한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싱가포르도 그렇고 더 많은 나라들이 이 방향을 따를 겁니다. 네. 저는 일단 이 합의가 도출된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렇다면 조세피난처가 아니면 법인세 낮았던 나라들은 무조건 글로벌 최저 한세를 따를 강제적인 무슨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 법인세와 관련한 세계의 이 여러 상황들 어떻게 좀 설명을 쉽게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네. 문득에 저는 남자 얘기는 했는데 옛날에 고무줄 놀이 하던 게 생각나서 예. 이걸로 비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동요 부르면서 뭐 고무줄 넘는데 점점 그 고무줄이 높아지면서 난이도 올라가는 그렇죠. 그게 고무줄 놀이잖아요. 예.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무줄 놀이라는 게 양 끝으로 고무줄을 잡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무줄 잡는 친구가 자기 동생 데리고 옵니다. 어린 예. 동생들 데려와서 고무줄 반대편을 잡게 해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언니가 키가 크고 키 동생은 차이가 생기죠. 좀 작으니까 넘어야 되는 이 고무줄 높이가 아무래도 동생 쪽이 조금 낮아요. 예. 좀 높이려고 해도 낮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하지 않은 애가 고무줄 넘으려면 전략적으로 언니 쪽보다는 키 작은 동생 쪽 가가지고 고무줄 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애착이 있었네 그 게임에. 이기고 싶었으니까 탈락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예. 어쨌든 세계 법인세도 약간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발전이 덜 된 나라나 큰 기업이 들어올 만한 그 유인이 없는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은 법인세를 좀 낮게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세피난처 낮은 세율로 기업을 끌어들이는 게 한 나라의 사업 방식이 된 곳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합의는 OECD 국가와 G20 국가, 그러니까 좀 그 중에서도 힘 있는 나라들이 주도했다는 점을 먼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제는 동생들도 팔을 좀 번쩍 들어가지고 네. 고무줄 높이를 다 같이 맞춰보자는 거죠. 네. 언니들이 동생 보고 너도 이제 손 번쩍 들어. 고무줄 높이를 잘 맞춰야 너도 이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어. 이런 흐름이 생겼다고 생각하셔도 큰 틀에서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G20이라든가 OECD처럼 내수 시장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 있는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금을 낮춰줬던 것을 이제 힘 있는 언니들이 못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예, 아까 고무줄 놀이에 비유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제도는 최저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그 다른 나라에 그만큼 추가 과세권,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세금 더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았던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법인세를 올린다면 과세권을 빼앗길 염려도 좀 덜해지고 없고 사실 세금 더 걷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물론 자기 나라 빠져나가는 기업들도 조금은 있겠지만 다 같이 15%로 올라가는데
기존에 작게나마 뭐 지사가 있거나 공장이 좀 세워진 나라들은 이번 합의를 만약에 많은 나라들이 따라만 준다면 적어도 당장은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큰 상황도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낮았던 기존 국가들은 당장은 손해보다 이득이 더 크다. 정확히 무슨 뜻이죠? 이번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하는 나라들 명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일랜드 있고요. 예, 여기는 법인세율이 12%인데 유럽 평균보다 법인세 한 9%포인트 정도 낮은 곳입니다. 네, 15%로 최저세율 높여도요. 여전히 유럽의 주변 나라들보다는 세율이 낮겠죠. 그렇네요. 또 주변에 15%보다 낮은 나라들이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예, 룩셈부르크나 네덜란드, 바베이도스, 헝가리, 스위스 이렇게 그동안 법인세 낮았던 나라들이 초기 단계부터 최저한세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검은 돈이 모이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다 같이 15%로 세율을 맞추면 검은 돈 받던 이들 나라로서는 어차피 대세는 못 거스르는데 아, 빨리 따라갈수록 당장은 손님들 안 바뀌면서 받는 돈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상호 그동안은 경쟁적으로 우리 쪽이 법인세율이 더 낮습니다. 일로 오시죠. 라고 했던 것을 이제 들으셨죠? 저희도 무조건 15%는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합과도 같은. 아, 그렇네요. 오히려 이 그 세율 낮았던 국가들에게는 적정 세율을 받게 해주면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당연히 또 세율도 낮으니까 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 이런 상황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번 제도들 최저한세 적용받는 기업들은 최근의 4년 가운데 2년 넘게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1조 708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넘기는 곳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포함해서 200여 개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는 대상에 해당이 될 겁니다. 네. 아까 유럽 얘기 나라들 많이 했는데 네. 우리 대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은 가까이는 베트남에서 예. 정말 세금을 포함한 비용이 높아질까 이게 하나의 관심거리입니다. 예. 베트남은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성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법인세 실효세율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인세는 20%라고 해도 실제 거치는 세율이 5%에서 6% 정도 하던 나라거든요. 여기도 올해부터 15%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다 진출한 그런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해외 기사 보면은 베트남에 이 인텔도 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텔 다루면서 삼성전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베트남은 단순히 세금 높아진다고 해서 철수하기엔 그 나라 시장 자체도 이제 커지고 있고요. 우리 제조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공장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좀 봐야겠지만 아마 베트남과 같은 곳에서는 최저세율을 좀 높이는 대신에 세액공제나 보조금 같은 이제 뒤로 줄 수 있는 혜택을 더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에 대한 질문이라면 사실 이거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게 오히려 여기서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정부에서 우리 삼성전자 유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랬었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룰에서 완전히 예외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거는 보면은 네. 실제 자산, 실질 자산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외 규정을 두긴 했어요. 이번에 합의가. 네. 아마 그거를 베트남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마저도 이번에 이 컴플라이언스 몬스터라는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하기는 너무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제도의 목적은 대충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법인세 인하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하려는 그 경쟁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가 있을 거고요. 이건 달리 말하면 그만큼 OECD 국가라든가 G20 국가들은 세원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런 제도 만들어내면 전 세계적으로 뭐 세금이 더 얼마나 더 거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나요? 있습니다. 어. 이 OECD 연구가 있습니다. 매년에 전 세계 세금이 이런 식으로 하면 9% 정도 더 거칠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 돈으로 300조 원 가까이 더 거칠 거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결과대로
세금이 경제 활동이 실제 잘 이루어지는 곳에서 잘 거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네.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은 이 아까 예외 조항도 그렇고 세무 당국이 정말로 이걸 잘 따져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살펴볼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로벌 기업들 자체의 규정 준수 의지 이런 거 역시도 중요하고 생각해 볼 게 많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내는 게 경제 정의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맞는 일이겠습니다. 가까이는 우리나라도요. 네. 구글 같은 대기업들, 해외 대기업들 보면은 매출이 이상하리 많지 작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런 흐름들이 다시 바뀔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정,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거인들의 어깨 너머로 투자의 노하우를 배우는 대가들의 투자 노트입니다. 새해에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와 함께 투자의 비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신 대표님은 올해 뭐 투자 계획으로서 나름대로 성과하고 싶은 뭐 목표 수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대박 내자. 대박 내자. 무조건. 통상적으로 노력 없이 대박 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예. 오늘 소개해 주실 피터 린치도 기도를 한대요. 예. 근데 다른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네. 우리 신기주 대표님은 저랑 예전에 TV 방송도 같이 했던 맞아요. 분인데 네. 굳이 우리 유튜브에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건 벌써 투자로 대박이 나서 이제 신변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나이 먹고 뚱뚱해져서 그래요. 아유, 저도 나옵니다. 저도 나와. 왜 이러세요? 보기 하여튼. 좋으세요. 네. 여러분 뭐 신기주 대표님은 방송 많이 하신 분이라서 영상 찾아보면 많습니다. 얼굴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예. 네. 오늘 본 게임 들어가죠. 오늘의 전설 누굽니까? 네. 전설이라고 불리죠. 피터 린치. 네.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유명한 저서인데 네, 오늘 새해 첫날이니까 투자의 백투 베이직이죠. 피터 린치도 돌아보려고 하는데 피터 린치 책 읽어보시면 많을 거고요. 네. 투자 시작하는 분들은 저는 정말로 처음 이걸 읽길 원해요. 그러니까 권해드리는데 왜냐하면 네. 모든 거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예. 어쨌든 가장 핵심 투자법 한마디 설명하면 아는 것에 투자하라. 예. 입니다.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모른다고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 아는 건 다르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요. 예. 피터 린치가 이런 유머러스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식에 투자해요. 유닉스 시스템이고요. 4차 전지에 루나광 에너지 쓰고요. 초미세 공정 반도체인데 덴마크 극자회선 장비를 투입해요. 어떤 사람이 투자를 했고 또 다른 사람이 투자해서 대박이 났어요. 당신은 이런 거에 투자하는데 나는 던킨 도너트 투자해서 10배 벌었지롱. 무슨 유머인지 확 와닿네요. 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린 투자를 너무 어렵게 해요. 근데 피터 린치는 쉽게 하세요. 투자는 쉽게 해야 되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이거 실제로 피터 린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너무 이거 많이 먹어가고 살쪘잖아요. 예. 던킨 도너츠 같고 커피 도넛 같고 이른바 10루타 종목을 이뤘는데 10배 수익을 냈다는 거죠. 야구에 비유하잖아요. 야구는 3루타까지만 있지만 홈런 예. 있고 10루타라는 건 10배 먹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반도체에 투자해서 10배를 버나 도넛으로 투자해서 10배를 버나 사실 그게 그건데 그렇죠. 수익률만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뭔가 어려운 거에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한다. 예. 이런 거고 그래서 오늘 커피 반도체 아니 우리는 도넛이다. 피터 린치의 던킨 도넛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뻔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때도 많지만 이상하게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기회들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기회들이 더 커 보이거든요. 저도 2차 전지라는 단어를 제가 10년 전에 많이 알았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네. 뭐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게 대세가 되니 네. 조금 배우게 되고 그러니 막 아는 척 하고 싶고 맞아요. 안다고 생각해서 투자하게 되는 건데 맞아요. 네. 그래서 실패하고 그런데 이 피터 린치는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 진리를 그냥 몸소 실천했나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그 파이어족의 원조예요. 예. 파이어족이라 함은 네. 일찍 은퇴한 사람. 네, 일찍 은퇴한 사람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잖아요. 예. 44년생이니까 이제 거의 80 다 되시죠. 69년도에 피델리티 자산운용 정직원 되고요. 그리고 이 8년 뒤에
그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펀드의 담당 펀드 매니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90년까지 정확하게 13년 동안만 일해요.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9.2%, 30%. 와,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마젤란 펀드 운영액이 600만 달러였는데 90년 13년 뒤에는 600만 달러에서 예. 140억 달러가 됩니다. 이게 공이 몇 개가 된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피터 린치한테 마젤란 펀드 돈을 맡기려고 안달이 났다고 해요. 예. 당사자는 이렇고 그런데 46살이 되던 1990년에 자 모든 걸 은퇴하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근데 다 이때까지 모았던 돈이요. 추정 자산이긴 한데 4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본인의 개인 자산이. 당연히 은퇴해야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2023년 동안 3년까지 3년 동안 놀고 먹으셨어요. 물론 복귀를 자선 안 활동은 하셨군요. 복귀 전혀 안 했고 네. 경제 투자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 그 지금 현재 거시 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은 그런 계속 분들 현역이잖아요. 하죠. 예. 근데 전혀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현실 투자에 얘기 안 하고 자선 활동만 했습니다. 33년 동안 파이어족 원한다면 피터 린치처럼. 진짜 파이어족이셨네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또 참 저는 이분 자서전 비슷한 아까 전설의 그 책 읽어보고 네. 났을 때 느꼈던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을 익힐 수 있는 돈벌이를 해봤어요. 이게요. 제가 이 투자의 대가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는데요. 일단 10세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어요. 예. 왜 우리는 아이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너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벌 테니까 공부만 해. 공부만 해. 이게 맞는 교육법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분들은 모두가 다 10세 때 초반부터 스스로 돈을 벌고요. 예. 경제관념 배우고 음. 돈이 어떻게 배워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웁니다. 피터 린치도 그랬는데 11살 때, 그러니까 1955년이었는데 그때 골프장 캐디를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당시에 캐디하면서 같이 이제 골프 클럽 들어줬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나중에 피델리티 입사하잖아요. 예. 피델리티 CEO였던 조지 설리번인 거예요. 야, 알바도 좋은 데서 해야 돼. 네, 골프 알바 좋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들 라운딩 하면서요. 경영자하고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 관련돼서 하는 얘기 귀동냥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고백하는 것은 버핏은 이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도 이때 주식 투자 시작해 돈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네. 근데 이제 피터 린치는 가난했어요. 가난했던 이유가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예. 뇌암으로. 예. 그래갖고 46살 때였다고 하는데 그 아버님은.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사실 주식 투자를 직접은 못했고 예.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주식 투자를 합니다. 네. 그게 플라잉 타이거라고 하는 에어라인 항공사였는데 예. 당시에 베트남 전쟁 때여서 플라잉 타이거가 미군의 병력하고 물자를 투송하거든요. 전쟁 특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1,000 투자해서 네. $10,000가 됩니다. 이게 바로 심루타 종목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보통 투자의 대가들 공통점은 10대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어요. 노동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대학생쯤 되는 20대 초반에 종잣돈을 마련해요. 예. 그러니까 리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종잣돈을 마련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피터 린치도 대학생 때 플라잉 타이거 투자해서 기본 종잣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실패도 빨리 합니다. 예. 보면 우리나라로 그 ROTC 장교였는데 한국전선에 와서 근무를 했었대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메인 슈가라고 하는 사탕무 사업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봤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공과 실패를 굉장히 빨리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맞는 투자는 무엇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69년도 24살 때 25살 때죠. 그러니까 피델리티 자산운용에 이제 입사를 하는데 피델리티는 1946년에 설립된 미국 3위 자산운용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때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재밌는 게요. 왜 스타트업도요. 예. 투자가 안 될 때 시작한 스타트업이 나중에 대박이 나고 흥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바닥일 때 네. 가져갔고. 네. 근데 왜 거품일 때 시작한 스타트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맞아요. 케이스가 위버 같은 케이스잖아요. 예. 이번에 파산 보호 신청했었으니까. 그 호황일 때 시작을 하면 정교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않더라도 맞아요. 투자금을 쉽게 모집하니까 맞아요. 이러면 되나 보다 하거든요. 그리고 힘들어지면 금방 이제 와해되죠. 예. 근성이 없어지게 되는데 예. 이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했던 77년도 자신의 그 마젤란 펀드를 만들었던 그 시기 정도가 미국 주식이 가장 나쁠 때였어요.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하면 망해요. 막 다 이럴 때였는데 이때 딱 들어가기 시작해갖고 이때 600만 달러짜리 펀드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나서 호련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파이어 되는 거죠. 파이어.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프로필을 보면 어렸을 때 적지 않은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또 사탕수수 같은 거 투자 잘못해서 맞아요. 망하기도 네.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오일 쇼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직업을 시작해서 그때는 저점이 당연히 대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럼 전설로 평가받은 겁니까? 일단 저점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재밌는 게 오를 때 사요 자꾸. 뭐 모두가 호황이라고 그러면 사죠. 그리고 그렇죠. 모두가 바닥이라고 할 때는 팔아. 안 사. 심지어 난 주식 계좌 있는 것도 싫어. 계좌도 없애버려요. 맞아요. 피터 린치도 그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할 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일단 피터 린치는 투자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에 투자하라입니다. 네. 상식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터 린치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전문가들은 옥시모론이다. 옥시모론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옥시는 똑똑하다는 얘기고 네. 모론은 뭐 영어로 바보 같은 놈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헛똑똑이들인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 예. 그리고 이 집단으로 모여 있어. 그럼 예. 어떻게 되냐면 집단적이고 관료적이고 전문가여서 어려운 얘기만 하고 톤이 앞에 뻔히 보이는 주식이 있는데도 결정을 안 하고 비비적거린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피터 린치는 월가에 딱 들어갔더니 그런 문제 발견하고 나는 유연하게 마진랩 펀드를 운영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데 자 펀드 매니저들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예. 펀드 매니저는 수익률을 버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월급쟁이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험주를 투자해서 실패하면 그건 펀드 매니저 탓을 하고 투자자들이 뭐라고 해. 그런데 우량주를 사서 투자하면 실패해도 그건 시장의 우량주가 문제구나. 시장이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투자했다 그러면 예. 요즘 반도체 시황이 나쁜가 봐요. 맞아요. 그런데 들어본 적 없는 기업에 딱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당신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월가의 어떤 관료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나는 그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시스템을 분석하고요. 예. 월가 전체 트렌드를 읽은 다음에 나는 그거보다 반대로 가면 성공할 거라는 걸 딱 알아냈다고 하는 거죠. 상식적 투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냈고요. 예. 성공을 이제 시스템화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까지 살펴봤던 투자의 대가들 대부분이요. 뭐 리도도 그렇고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소수의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 천재이기 때문이거든요. 뭐가 뜰지를 알겠고 내가 뭐 정말 연례 보고서를 보면 숫자로 가득한데도 거기서 보이는. 흐름을 보인다. 우리는 연례 보고서를 보면 졸립죠. 맞아. 이거 어떻게 봐야 돼? 1년에 한 번 봐야 되나? 그런데 피터 린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보고서 일단 기본은 보지만 이해 못하는 거 억지로 보지 말고 많은 종목의 그늘막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낚싯줄을 들이놓는 거죠. 예. 말하자면 작살로 한 종목을 이제 겨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의 그물망처럼 투자를 분산해서 하는 건데 네. 분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 1,400개 기업까지 종목을 갖고 있었어요. 보유 포트폴리오가. 1,400개요? 네. 이러면 그냥 지수에 투자하지. 거의 인덱스 펀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어느 지경이냐면 나중엔 피터 린치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을 찾는 퀴즈가 월가에서 유행할 와.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놓고요. 예. 그리고 업종도 금융, 자동차, 화학, 철강, 소매, 편의 뭐 온갖 거에다 투자한 다음에 뭔가 약간 입질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몰빵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100개 종목 정도가 전체 자산의 절반이 투자되어 있고 예.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200개 종목에 있고 나머지 이제 한 200개 정도는 뭐 조금씩 투자해 놓은 거죠. 근데 반응이 딱딱 온다 그러면 바로 가갖고 네. 몰빵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연례 보고서도 읽는 것보다 사실은 예. 반응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는 것과 그냥 뉴스에서 보는 종목을 보는 건 감이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네. 진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진짜 입질, 고기가 딱 물었을 때 딱 당겨지는 것이 자기가 투자를 해놨으니까 수익률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상이 딱 보일 테니 네. 그걸 보고 포트폴리오를 적재적소에 바꿨던 게 피터 린치의 방식이었군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의 대가인 거죠. 예. 이제까지 봤던 분들은 집중 투자의 대가잖아요. 네. 이렇게 투자했던 기업들이요. 뭐 포드, 크라이슬러, 던킨 도너츠, 필립 모리스 담배 회사죠. 뭐 헤인스, 타코벨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기업들인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피터 린치가 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자보고 만져보고 했던 기업들. 네. 상식적인 기업들이고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이제 피델리티에서 경력을 애널리스트로 시작했거든요. 예. 기업을 분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에서 입질이 오는 기업을 찾아내면 집중 분석에 들어가서 몰빵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기업들을 찾아가는데 피터 린치는 일 중독자로 유명한데요. 예. 1년에 기업을 방문하거나 미팅했던 기업의 숫자가 500개가 넘어갑니다. 아니 1년이 365일인데 500개라뇨. 사실상 일주일에 100개 이상 기업씩 야. 거의 매주 방문하거나 미팅을 해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찐 면에서 보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도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죄가 공명처럼 앉아갖고 예. 뭐 어떤 기업이 투자할지 안다.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대부분 틀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마의 현인인 워렌 버핏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투자 기법을 선호했고 성과를 냈던 피터 린치. 근데 저는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도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는 진짜 피터 린치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네. 그 회사 사무실에 딱 들어가 보면 델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공기가 다르다. 뭐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꼭 투자 전에 방문을 해봐야 된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피터 린치부터 시작됐군요. 맞아요. 사실 상식적이잖아요. 네. 내가 돈을 투자하는데 그걸 안 가보고. 안 가보고 투자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많이들 그렇게 하게 되죠. 네. 피터 린치한테 잘못 알려진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피터 린치가요 13년 동안 30% 가까운 경제적 연평균 수익률을 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13년 동안 거의 수익률이 사실상 롤러코스터예요. 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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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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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대박 뭐 이렇게. 제일 높았을 때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게 이제 필립 모리스, 포드, 크라이슬러, 던킨 로버츠 다 투자했던 83년도의 수익률이요. 예. 82.8%. 와. 네. 그리고 80년에 던킨 도너츠 투자했을 때가 64.6%. 지금 이 숫자가 이렇게 높은 거 보니까 성과가 안 좋았을 때는 마이너스였겠어요? 이 마이너스일 때는요. 심한 경우에는 뭐 정말 87년도에 그 유명한 검은 월요일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이유 없이 주가가 이제 폭락했을 예. 때 그때 마이너스 17.6%.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도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하는 얘기는 장세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기업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투자했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던킨 도너츠. 커피 앤 도넛. 네, 네. 커피하고 도넛 좀 땡기는데 네. 던킨 도넛은 아시다시피 50년에 창업했어요. 1950년에.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 이병헌 씨도 우리나라 그 던킨 도넛 런칭했을 때 이런 광고했었는데 커피 아니야 도넛 둘 다 먹어야지 던킨 예. 도넛 이거거든요. 예. 사실 단순이잖아요. 그렇죠. 살 많이 찌는 거.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 던킨 도넛이요. 알고 봤더니 저도 찾아보면서 그 피터 린치 고향이 매사추세츠주예요. 동부에. 예. 던킨 도넛이 시작한 곳이 바로 매사추세츠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동네 직장인들이 그 아침 잘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던킨 도넛 갖고 커피하고 도넛 들고 물고 출근하는 거 보고 이거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는 15루타거든요. 네. 뭐 대박이 난 종목인데 이거 보고 나서 이제 그 매장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있구나. 그리고 매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까 진짜 괜찮네라고 하면서 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보면요, 피터 린치 이런 얘기예요. 내 주식을 살 때 왜 사는지 설명 못하면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우리 그렇게 많이 해요. 보면 예. 무슨 전지 그러면 사실은 그 자동차 후드도 본네트도 뭐 열어본 적이 없는데 2차 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던킨 도넛은 먹어봤죠. 그러니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터 린치는 미국 주식 투자의 대중화를 이끈 장본인인데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까지 미국 주식이 대중화되면서 돈을 정말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준 거예요. 왜 우리도 옛날에 펀드에 돈을 넣으면 돈을 잃는다 이런 속설도 있었고, 우리 그런 적 있었죠. 네, 그리고 또 펀드에 돈을 넣고 잃으면 버텨야 되는 거야 이런 속설도 있었는데 이걸 피터 린치가 다 깼고요. 예. 정말 돈을 맡기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전도사도 되긴 했는데요. 이때 네. 보면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자질은 읽어보면요. 정말 이렇게 하면 그냥 성인군자예요. 어떤 자질입니까? 참을성, 자신감, 상식, 아량, 편견 없는 마음, 냉정함, 겸손, 유연성, 스스로 학습하는 자발성, 실수 기꺼이 인정하는 자세. 이쯤 되면 그냥 뭐 성인이네. 네, 뭐든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아,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정말 귀담아 들을만 해요. 예, 일단 뭡니까? 경솔한 사람들, 조바심 있고 자기 만족, 조금만 돈 벌면 만족하고 예. 아니면 조금만 돈을 잃으면 금방 나 안 할래. 자포자기 하는 분들. 이거 맞아요. 자기 만족감은 투자에서 조금 성과 얻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가족들하고 휴가 가는 거. 그래서 투자금보다 돈 더 쓰고 와. 맞아요. 네. 그리고 부의 자포- 효과가 잘못 예. 들어가는 거. 자포자기는 네. 원래 이 주식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샀어.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장 떨어질 때는 정말 주식 살 생각이 없고 높은 가격이 올라가고 장이 좋으면 오히려 막 달려드는 분화방법.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고요. 네. 또 하나는 스스로 장기 투자인 척하는 사람들. 예.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이 장만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팔아버린대요.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워런 버핏 얘기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한테서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로 돈이 흘러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솔한 투자자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실제로 피터 린치가요. 네. 13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30%였잖아요. 그런데 피터 린치는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예. 마젤란 펀드도 돈을 벌었어요. 예.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마젤란 펀드에 돈을 맡겼지만 돈을 못 본 경우가 과반 이상이래요. 왜요? 조금만 떨어지면 돈을 뺏어. 아, 펀드에서 돈 뺐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솔한 투자자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런데 장이 흔들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네. 비슷할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세가 어떻게 될지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3월달에 내릴 것 같아. 내년에 네. 3번 내린대. 올해군요. 올해 네. 3번 내린대. 네. 뭐 이런 거 보지 말라. 중요한 것은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기업을 분류하라는 건데 예. 분류하는 게 한 10개 정도를 분류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저성장 기업, 대량 우량 기업,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거, 또는 뭐 급성장 기업. 옛날에 월마트였고 네. 뭐 지금은 아마존 같은 기업들, 예. 또 아니면 경기 변동형 기업, 자동차 기업들이 대표적이겠죠. 또는 뭐 전환형 기업, 예를 들면 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또는 아니면 자산형 기업은 우리 몇 번 얘기했던데 담배꽁초 기업, 정말 다 팔아도 자산이 있어갖고 주식 투자를 해도 남는 예, 기업들. 예. 이런 10개 종목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걸 찾아내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는 이런 노력하는 건 힘들어하고 예. 그냥 뉴스에서 자 연준이 금리 내린대.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볼까? 뭐 그 이제 코인이 불장이래.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오히려 예. 또 기피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예. 이건 뭐냐면 무엇의 제2의 뭐 삼성전자 뭐 이러면 안 된다. 아, 네. 제2에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제2 붙으면 절대 안 된다. 아.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업 이름이 화려하면 안 되고 예. 오히려 따분한 기업들 뭐 예. 예를 들면 ASML 이런 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ASML은 ASML? 정말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긴 사실 우리 하죠. 지금은 알죠. 예. 경제 뭐 쇼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송경제 들으시는 분들은 ASML 뭔지 아시지만 네. 아닌 분들은 이런 기업은 좀 들여다보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 갖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많이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30% 그리고 우량주 20% 그리고 그 외 나머지들은 이런저런 기업들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피터 린치는 이 방식으로 13년 동안 해서 계속 돈을 벌어요. 네. 장이 나빠도 이렇게 하고 장이 좋아도 이렇게 하고.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왜 이렇게 은퇴를 일찍 했을까요? 46세 때 은퇴했는데요. 예. 그때가 피터 린치의 아버님이 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뇌암으로 돌아가신 나이가 46세였대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의미라는 게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 거고 또 하나는 정말 일중독자였는데 예. 종목 코드를 다 배우는데 자기 딸 생일을 기억 못했더래요. 아이고. 이런 건 삶이 아니야. 그래서 파이어족이 됐고요. 음. 그 다음부터 정말로 자선 사업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말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투자하는 법들을 가르쳐 줬죠. 그중에 네. 대표적으로 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를 하라는 얘기도 해요. 기도가 뭐냐면 이분 동안 내가 이 기업을 왜 투자했고 왜 필수적으로 뭐 필요하고 뭐가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큰 소리로 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객관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는 건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기도하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그 종목을 산 다음에 기도해요. 그다음에 노력 없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정말 결정을 하기 전에
돌아봐야 하는 어떤 상식적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투자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성과도 좋지만 자기 성찰에 대해서도 배울 게 많은 투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